안녕하세요. 병은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에서 약사를 맡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목포행 완행열차 마지막 기차 떠나가고 늦은 밤 홀로 외로이 한 잔 술에 몸을 기댄다. 네, 저는 이 노랫말 속에 나오는 전라남도 목포에서 살고 있습니다. 갈 곳도 볼 곳도 많은 곳 목포에서 자리를 잡고 남편과 똑순이 외동딸과 함께 살고 있어요. 자잘한 사건 사고도 없이 그저 평탄하기만 한 인생을 살아온 저이지만 오늘 이렇게 평소 애청한 채널에 사연을 보내게 된 건 다름 아닌 단 한 사람, 저희 동서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둘째 동서 때문이죠. 동서와 저의 관계를 설명하자면 글쎄요, 적과의 동침,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료다. 무슨 이야기인지 감이 잘 잡히지 않으시죠? 긴 이야기지만 끝까지 재미있게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원래 순천에서 나고 자랐는데요. 목포로 거주지를 옮기게 된 건 남편과의 결혼 때문이었죠. 원래 집 근처 약국에서 약사로 일하던 저는 친한 친구에게 지금의 남편을 소개받았습니다. 친구는 같은 약사니까 통하는 것도 많고 할 말도 많을 거라고 잘 맞을 거라고 하면서 남편을 소개시켜 주었죠. 그땐 남편도 순천에서 자취를 하면서 인근에 있는 대형 병원 사나 약국의 약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친구 말대로 동업자라서 말이 통하는 것도 있었지만 이 남자 성격이 정말 제 스타일이었어요. 순하고 공감 능력도 좋은 게 마냥 대화할 수 있는 상대였죠. 저도 남편도 35이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서로 만난 거라서 연애는 짧게 하고 바로 결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남편에게는 2명의 남동생이 있었는데 둘은 벌써 결혼을 한 상태더라고요. 그 덕분에 남편은 집에서 늘 호래비 취급을 받았다고 하면서 웃곤 했죠. 명절에 나만 동네 북이야, 나만. 내가 치킨에서 퍽퍽살이 더 좋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결혼 못했다고 하고 여름에 더위 많이 타서 땀 난다고 하면 또 그것 때문에 장가 못 간다고 놀린다니까. 내가 뭔 말만 하면 다 그것 때문에 결혼 못한 거라고 해. 아주 돌겠어. 근데 퍽살 좋아하는 건 나도 이해가 안 간다. 그거 무슨 맛으로 먹어? 목만 막히고. 그래서 우리가 궁합이 좋다는 거야. 치킨 한 마리 시키면 나는 퍽살 먹고 미연 씨는 다리같이 연한 살 먹고 남는 거 없이 딱 좋잖아. 근데 승연 씨, 나는 순살 시켜서 한 마리 다 먹을래. 이렇게 시덥지 않은 대화를 나누는 걸 좋아하는 것도 딱 맞는 저희였지만 남편은 결혼을 너무 빨리 하는 건 아닌지 걱정하기도 하더라고요. 걱정도 생각도 많은 남편은 급하게 서두르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어쩌나 하곤 했었죠. 근데 미연 씨, 우리 진짜 이렇게 바로 결혼해도 될까? 왜 요즘 사람들은 1, 2년 정도 연애를 해도 불안해서 동거를 먼저 한다고들 하잖아. 뭐 어때? 일단 결혼하고 연애랑 신혼이랑 동시에 즐기면 되지. 그리고 요즘 뭐 이혼이 별거야? 나중에 안 맞으면 서로 깔끔하게 갈라서자. 콜? 쿨하다 못해 춥다 추워. 으, 뭐 내가 미연 씨 그런 점을 좋아하는 거이기도 하지만 저는 정말 확신이 있었거든요. 어쨌든 살면서 한번 결혼을 해본다면 바로 이 남자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빠르게 결혼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야 제 결정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분들도 아니고 시댁에서는 급한 결혼을 반대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 생각과는 다르게 저를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더라고요. 가구점을 운영하는 시아버지와 가정주부인 시어머니는 정말 좋은 분들이셨어요. 또 두 분이 제게 목포로 이사 와서 사는 게 어떠냐고 권한 분들이시기도 하고요. 시댁 식구들도 목포에 살고 있으니 우리도 옮기는 게 어떻겠냐고요. 상견례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시는데 처음엔 굳이 시댁 근처로 옮기기까지 해야 하나 싶었거든요. 목포에 바깥 양반 명의로 작은 건물이 하나 있는데 올해에 건물에 병원이 2개 들어올 예정이거든요. 이비인후과랑 내과가요.
안 그래도 큰애가 약사라서 1층에 약국 열어서 본인 하라고 할 생각이었는데 미연이도 같은 일 하니까 둘이서 같이 하면 어떨까 해서요. 아유, 같이 일하면 좋죠. 친정하고 멀어지면 본인이야 마음 허하긴 할 테지만 좋은 자리에서 일할 수 있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건 걱정 마세요, 사부인. 제가 가까이 살면서 잘 챙길게요. 그렇게 시부모님의 권유로 너무나 좋은 기회에 목포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그 건물을 매매할 때 남편이 좀 보탰다고 하더라고요. 시부모님도 다 남편이 본인 목 받아가는 거니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시부모님은 제게 나이 찬 아들 누가 데려가나 했는데 똑부러지고 능력 있는 며느리가 데려간다고 고맙다고까지 하셨습니다. 이렇게 유쾌한 분들과 가족이 되면 정말 좋겠다 생각했는데 시댁 가족들 모두가 저를 환영하는 건 아니더군요. 저는 그걸 처음 시댁에 초대를 받아갔을 때 알게 됐어요. 결혼 못할 줄 알았던 큰형 결혼할 상대 온다고 도련님들 부부도 다 시댁에 모여 있더라고요. 아, 우리는 형이 오래 못 넘길 줄 알았는데 형수님 덕분에 구제됐네. 안 그래, 형? 야, 그만 좀 해라. 안 질리냐? 그래, 너네 형을 너무 괴롭힌다. 형이 아무리 놀려도 허허하니까 아주 끝이 없어요. 제가 뭘요. 형 놀리는 건 작은 형이나 좋아하지. 형수님 오해하지 마세요. 투닥거리는 것 같아도 저희 셋이서 이러고 잘 놀아요. 근데 형 진짜 어디가 좋은 거예요? 진짜 젊은 꼰대인데. 또 그런다 또. 미연아, 쟤네는 신경 쓰지 마라. 다 큰 형 장가 간다고 서운해서 저러는 거니까. 엄마, 우리가 서운할 게 뭐 있어. 승진이도 나도 예전에 결혼했는데 뭐 놀릴거리 없어지는 건 서운하긴 하네. 남편의 성격이 좋아서 그런지 도련님들도 남편을 친구처럼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만만해서 그런 게 아니라 둘이서 형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눈에 보여서 그저 훈훈해 보이기만 했죠. 둘째 도련님은 회사원으로 형제들 셋 중에 제일 말을 잘하고 부침성이 있더군요. 공무원이라는 막내 도련님은 집안 막둥이라서 그런지 성격이 좀 더 동글동글한 느낌이었고요. 동서들도 둘 다 괜찮아 보였어요. 막내 동서는 초등학교 선생님이라고 들었는데 낯을 조금 가리는 것 같았지만 순하고 조용한 성격이었어요. 그리고 문제의 둘째 동서는 소아과 의사로 조금 새초롬한 인상이었어요. 근데 그런 인상과는 다르게 바로 형님 하면서 다가와 인사해서 깍쟁이처럼 보이는 것과 다르게 살갑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다 제 착각이었습니다. 둘째 동서가 혀에 날카로운 가시가 돋아 있을지 그때는 차마 상상도 못했죠. 모두 식사를 마치고 제가 선물로 들고 온 디저트로 후식을 먹고 있을 때였어요. 형수님이랑 형이랑 동갑이라고 했죠? 와, 우리 형 노안이었구나. 형수님이 연하같이 보여요. 진짜요. 큰아주버님보다 3살은 어려 보여요. 안 그래도 주변에서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재수 씨, 아픈 거 좀 그만 찔러요. 근데 형은 진짜 결혼 안 할 줄 알았는데 유별나게 여자에 관심이 없었잖아. 형이 형수 전에 마지막으로 한 연애가 언제였지? 진짜 10년 전 아니야? 그게 지금 할 소리니? 네 형수도 듣는데 둘째 쟤는 못하는 소리가 없어. 괜찮아요. 저도 이 사람 그 전에 연애 몇 번이나 했는지 들어서 잘 알고 있어요. 오히려 제가 예전에 만난 사람들 수두국 기겁을 하던데요. 아유, 정말 당신도 별소리를 다 한다. 형수님 진짜 쿨하시다. 형 제대로 임자 만난 것 같은데 꽉 잡혀 살겠네. 우리 며느리가 정말 화통하네. 보기 좋다. 보기 좋아. 분위기는 화기애애하고 좋기만 했습니다. 단 한 사람이 입을 열기 직전까지는요. 저는 아주버님이 진짜 눈이 높아서 결혼을 안 하시나 했는데 그것도 아닌가 봐요. 높은 거지. 형이 어디 가서 형수님 같은 사람을 만나? 우리 형 완전 쑥맥이라서 여자들 다 재미없다고 도망갈걸? 승찬이 너 이제 입 좀 다물지? 어?
아, 제 말은 제일 늦게 신부감을 데려와서 기대했다 이거죠. 왜 주인공은 마지막에 등장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무슨 소린가요? 마지막에 주인공이 등장하는 걸 기대했는데 그 기대에 못 미치는 제가 등장해서 실망했다. 이 소린가요? 살살 웃으면서 저 소리를 하는데 기분 나쁜 티 내기도 뭐하고 당최 어떤 반응을 해야 하나 갈피를 못 잡겠더라고요. 원래 사람이 좀 시비 거는 걸 좋아하나 싶었지만 저 말고 다른 가족에게는 저런 기분 나쁜 말을 한 번도 안 하더군요. 오히려 어머님부터 막내 동서까지 모두에게 살뜰하게 대했습니다. 늦게 들어온 형님한테 텃세를 부리려고 저러나 싶기도 했고 들어보니 저보다 한 살 아래던데 고작 한 살 차이로 손윗사람 들어오는 게 아니 꼽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뭐 시집살이도 아니고 동서인데 평생 만나봤자 얼마나 만나겠어.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제 어딘가가 마음에 안 들었을 수도 있었겠죠. 그저 몇 번 안 마주칠 인물 그러려니 하고 넘겼습니다. 당장 뭐라 따질 만한 수위의 말도 아니었고요. 하지만 마치 밀물이 들어오는 것처럼 동서는 서서히 그 선을 넘더라고요. 일단 제 결혼식부터가 문제였어요. 원래 결혼식에 갈 때 흰색 옷은 피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당연한 규칙은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암묵적인 룰 같은 거잖아요. 저도 무조건적으로 흰색을 피하는 건 아니라고 하지만 둘째 동서가 제 결혼식에 입고 온 옷을 보고 왜 흰색 옷을 피하는지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신부 대기실에 앉아서 손님 맞이를 하고 있는데 막내 동서가 먼저 후다닥 들어와 제게 귀띔을 해주는 게 아니겠어요? 형님, 둘째 형님 옷 보고 너무 놀라지 마세요. 그냥 예쁜 새 옷을 샀는데 자랑하고 싶어서 입고 왔다라고 생각하세요. 어? 그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무슨 옷이길래? 근심 가득한 막내 동서의 표정에 별 생각이 없었는데 신부 대기실로 들어서는 동서의 옷을 보면서 경악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순백에 레이스로 뒤덮인 솔직히 그냥 원피스라는 느낌보다는 칵테일 드레스 같다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화려한 옷이었죠. 동서, 혹시 결혼, 아니 재혼해? 누가 보면 합동 결혼식이라도 하는 줄 알겠어. 저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저런 말이 나왔네요. 근데 진짜 너무 신기해서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가더라니까요. 네? 많이 화려해요? 그냥 깔끔한 걸로 입고 온 건데. 아니야, 예뻐. 잘 어울린다. 이제 동서가 내 부케 받으면 되겠어. 결혼식 끝나고 친구들이 죄다 문자로 오늘 흰색 드레스 입고 온 여자 누구냐고 제게 물었는데요. 혹시 남편의 헤어진 전 애인이냐고요. 그때부터 뭔가 동서의 성향을 대충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지기 싫어하고 어디서든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요. 결혼 후 동서는 본격적으로 저를 긁기 시작하더군요. 시댁 식구들이 모두 있는 메신저 방에 저도 초대가 되었거든요. 거기서 가족 행사 일정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조율도 하고 상의를 하더라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단체적으로 모일 일이 많이 있진 않잖아요. 명절, 시부모님 생신, 어버이날만 하면 1년 중 5일 정도 될까요? 시댁은 제사도 안 지내서 그저 명절에 만나 음식 해 먹는 것뿐이라 정말 추석과 설에만 모이기도 했으니까요. 근데 사는 곳이 다 가까워서 그러는지 계절별로 꽃놀이를 간다던가 날 잡아서 찜질방을 간다던가 하더라고요. 사이가 좋은 가족들이라서 그런가 보다 했죠. 시어머님은 바쁘면 절대로 괜히 시간 내서 오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매번 빠질 수는 없었습니다. 또 저도 새로운 식구가 됐으니 가보고 싶기도 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막내 동서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형님, 바쁘세요? 아니, 안 바빠요. 무슨 일이야? 요번 주말에 해양대 쪽으로 드라이브 가기로 한 거 있잖아요. 그때 저희 차 말고 형님네 차로 움직이는 게 어떨까 해서요. 저희 차 엔진이 시원치 않아서 점검 받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형님네 차가 제일 넓기도 하고요. 드라이브? 무슨 드라이브? 나 들은 거 없는데? 어?
작은 형님께서 형님한테 따로 전했다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아, 그래? 아, 그랬나 보네. 근데 동서 드라이브 가는 거 가족 메신저 방에 올라왔었어? 난 확인을 못했었네. 아니요. 이번엔 작은 형님께서 따로 문자해 주시긴 했어요. 저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긴 했는데 작은 형님께서 따로 문자를 싹 돌렸다고 해서 전 그런 줄 알고 있었죠. 아, 그랬어. 아무튼 알겠어. 그래, 우리 차 타고 가자. 그리고 동서, 나한테 문자로 모이기로 한 날짜랑 시간, 장소 좀 남겨줄래? 내가 요즘 바빠서 기억이 잘 안 나네. 둘째한테는 내가 말할게. 막내 동서는 내 차 타고 같이 간다고. 네, 알겠어요. 그럼 그날 봬요. 이게 믿어지시나요? 누가 봐도 연락을 따로 돌렸다는 둘째 동서가 저와 남편만 쏙 빼고 가족들끼리 드라이브를 갈 작정이었던 거죠. 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이길래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저를 따돌리려고 하는 걸까요? 솔직히 화가 난다기보다는 인간적인 궁금증이 먼저였어요. 단순히 저라는 인간 자체가 마음에 안 든 걸까요? 아니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둘째 동서에게 무슨 짓을 한 걸까요? 일단 저는 드라이브 당일날 본인의 계획이 틀어져서 세상 아쉬워하는 둘째 동서의 얼굴을 봐야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모이기로 한 시부모님 댁 앞에 도착한 저와 남편의 차를 보고 멈칫하는 동서의 얼굴은 그야말로 머저리 같아 보이더군요. 저는 그 얼굴을 보고 속으로 애써 웃음을 삼키면서 차에서 내렸죠. 안녕, 동서. 근데 왜 놀란 얼굴이야? 아, 아니요. 근데 형님 어떻게... 맞아. 하마터면 못 올 뻔했지 뭐야. 온 가족 다 같이 나들이 가는데 나만 빠질 뻔했잖아. 안 그래? 오셔서 다행이네요. 여러분도 그때 둘째 동서 얼굴을 봤어야 하는데 마치 에펠탑 앞에서 김장하는 할머님들을 보는 듯이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죠. 그날 둘째 동서는 저를 아예 없는 사람 취급하더라고요. 음식점에 들어가 식사를 할 때도 그렇고 바닷가 근처에서 산책을 하며 서로 사진을 찍어줄 때도 그랬고 아주 철저히 저를 무시하더군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누군가를 철저히 무시하려면 오히려 온 신경을 다 세워서 그 사람을 신경 써야 한다는 것을요. 이후로도 종종 둘째 동서는 본인 SNS에 저만 빼고 시어머님과 막내 동서와 어디 놀러가서 찍은 사진을 올리곤 했어요. 참 부지런히 왕따를 시키는 거 아닌가요? 동서가 늘 시어머님과 막내 동서에게 저는 바빠서 참석 못한다고 거짓말로 둘러댄다 보더라고요. 덕분에 시어머니와 막내 동서에게 저는 세상에서 제일 바쁜 사람이 되어 있었죠. 시어머님이 일하느라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고 물으시더라니까요. 대체 하루에 몇 시간 일하냐고요. 확실히 둘째 동서는 제게 어떤 유감이 있어 보였습니다. 둘째 동서가 아기를 낳았을 때 막내 동서와 함께 축하할 겸 선물 사들고 조리원에서 퇴소했을 때 집으로 방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친하지도 않고 솔직히 둘째 동서가 예쁘지도 않지만 그저 가족 내에서 손윗 사람의 행동은 해야겠다 싶었어요. 새로 태어난 아이도 죄가 없으니 아이 선물만 딱 사서 갔죠. 조카 얼굴 보고 다 같이 차 한잔 하는데 애를 낳고 나서도 그 가시돋친 혀는 힘을 잃지 않더군요. 아우,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분만실 들어가기 전부터 너무 무섭고, 아우, 진짜 하늘이 노래지면 애가 나온다는 게 뭔지 알았다니까요. 형님, 형님도 더 늙기 전에 빨리 나으세요. 노산이 무섭다고 하잖아요. 아휴, 이제 내 앞에서 애 낳은 유세를 부리시겠다. 빙글빙글 웃으면서 제 얼굴에 노산이란 말을 꺼내는 둘째 동서의 얼굴을 보며 쓴웃음을 삼켰습니다. 그러게 평소에 운동하는 게 중요하다니까. 나야 틈틈이 런데이도 하고 헬스장도 다니는데 동서 운동을 그렇게 싫어한다며? 다 사람 나름인 거야. 얼마나 운동을 하던 나이는 못 속이죠. 확실히 엄마가 나이가 많으면 아이한테도 안 좋다고 하잖아요. 어머, 유전질환 발생에 산모 나이는 상관없다는 기사도 못 봤어? 오히려 아빠 나이가 더 중요하다고. 그럼 안 되지. 명색이 닥터인데.
이런 건 동서 전문이잖아. 내가 논문이랑 기사 링크 좀 보내줄게. 한번 읽어봐. 안 그래도 이때 제 나이가 30 후반일 때라서 신경이 쓰이긴 했거든요. 근데 걱정하는 척 사람 속을 벅벅 긁으니 짜증이 안 나겠냐고요. 이후에도 시어머님 생신 전날 전화 와서 어머님 용돈 얼마 드릴 거냐고 꼬치꼬치 물어서 대답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면 제가 말했던 금액보다 딱 10만 원 더 넣어서 시부모님 용돈을 드리더라고요. 무엇 하나 제게 지고 싶지 않았었나 봅니다. 오죽하면 눈치가 빠르지도 않은 남편이 이런 소리를 다 했을까요? 둘째 재수 씨가 좀 질투하는 것 같아. 왜 항상 견제하는 것 같지? 그걸 이제 알았어? 둘째 동서 나 처음 만나는 날부터 그랬어. 왜 그럴까? 의사고 친정도 꽤 잘 사는 것 같은데 말이야. 누구를 시기할 만한 사람은 아니지 않나? 내가 그게 제일 궁금해. 대체 왜 그러는지. 뭐 내가 그냥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겠지. 아휴, 어차피 둘째 동서하고는 얼굴 보면 시비만 당하고 저도 그 순간을 못 참고 뾰족한 말만 하니 소모적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정말 불가피한 만남 빼고는 최대한 덜 마주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도 어버이날 시댁에 가서 마주쳤을 때 기분이 안 좋아 보이긴 했지만 제게 평소처럼 얄미운 소리는 안 하더라고요. 아니, 오히려 식사 동안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게 무슨 일이 있나 싶었죠. 아버님, 저희 아버지가 아버님 좋아하시는 고량주 택배로 보내신대요. 생신 축하드린다고요. 내일이면 댁으로 올 테니까 어머님이랑 한잔 하세요. 그렇다고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요. 아유, 안 보내셔도 되는데 사돈 어른이 큰돈 쓰셨구나. 감사 인사를 어떻게 할지. 그냥 타지에 있는 외동딸 잘 부탁한다는 뇌물이니까 답례는 안 하셔도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도 그냥 넘어갈 수 없지. 우리가 순천에 가거나 혹시 목포로 내려오시면 식사 대접이라도 해야겠구나. 이번에 목포 왔다 가시지 않았니? 네, 어머님 주말에 오셔서 하룻밤 자고 가셨어요. 저번 달에도 장모님만 오셨어요. 그때는 호텔에서 이 사람이랑 같이 묵으셨고요. 예, 네가 얼마나 친정에 안 가면 이 먼 곳까지 다 오시겠니. 괜히 외동딸 뺏은 것 같아서 우리가 다 죄송스럽네. 승연이 너도 사돈댁 좀 잘 챙겨드려. 하나밖에 없는 사위가. 저희 부모님이 아직도 절 너무 걱정하시는 거예요. 이제 곧 40인데 4살 마냥 걱정하신다니까요. 너도 자식 낳아봐라. 그 마음 다 이해하지. 어머님, 죄송한데 저 먼저 일어날게요. 속이 좀 안 좋아서. 어? 그래. 속 안 좋으면 소파에 가서 편하게 앉아 있어. 체했나? 안색도 영 안 좋네. 그날은 제게 시비를 걸 체력이 안 됐었나 봅니다. 몸이 안 좋아서 그럴 기력이 없었는지.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둘째 동서의 눈물 나는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저는 건강하고 예쁜 딸을 낳았고 제 몸도 무사했습니다. 둘째 동서도 제가 딸을 낳았을 때 축하 메시지도 보내고 선물도 보냈더라고요. 그냥 딱 형식적으로 고맙다는 인사만 했네요. 하지만 진짜 사건은 따로 있었어요. 분명히 몇 년 동안 얼굴도 덜 보고 서로 관심도 떨어져서 이제 사이가 좋지는 않더라도 더 나빠지진 않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모두 저의 착각이더군요. 그날은 명절이라서 시댁에 모두 모였습니다. 근데 시부모님은 지인분의 부친상으로 명절 전날에 장례식에 가셔야 했거든요. 그래서 시부모님 댁엔 저희만 모여서 먼저 음식을 만들고 있었어요. 주방에서 남편과 막내 도련님 내외는 전 부칠 거 준비하고 있었고 거실에서 자리 피고 저와 둘째 동서, 둘째 도련님이 전을 부쳤죠. 그나마 사이에 막내 도련님이 있어서 저희 둘이 어색할 일은 없었습니다. 형수님, 그러고 보니까 사돈 어른이 하시는 국수집이 순천에서 유명하다면서요. 저희 동창이 순천에 사는데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고 하던데요. 아, 그 정도는 아닌데 친구분이 그냥 국수를 진짜 좋아하는 건 아니고요? 아니에요. 유명한 맛집이라고 일부러 찾아와서 먹는 사람도 많다고 하던데요. 형수님 너무 겸손하시다.
뭐 국수 뽑아서 딸 대학 보낼 정도의 맛은 되죠. 와, 궁금한데요. 나중에 한번 가서 꼭 얻어먹어야겠네요. 그치, 여보? 당신 면 좋아하잖아. 국수가 다 거기서 거기지. 뭔데 거기까지 갈 거 뭐 있어? 소문난 맛집은 확실히 다르다니까. 소문은 다 부풀려지기 마련이야. 없는 국수 찾지 말고 얼른 전이나 잘 뒤집어. 탄내 난다, 탄내. 곧 죽어도 저희 아버지 국수집 얘기에 동조하기 싫은가 보더라고요. 은근히 저희 아버지 국수를 무시하는 느낌이라서 기분 좋지는 않았지만 눈앞의 전들을 뒤집어 엎을 정도는 아니었죠. 곱게 정리된 전들을 뒤집어 엎을 건 따로 있었습니다. 제가 동그랑땡을 붙이는 걸 가만히 보던 둘째 동서가 갑자기 푹 하고 웃는 거예요. 뭐야? 여보, 갑자기 왜 웃어? 아니, 형님이 전 붙이는 걸 보니까 세은이 얼굴이 생각이 나서. 어? 동서, 우리 딸 얼굴이 왜 생각이 나? 아니, 왜 송편이나 전같이 음식을 예쁘게 잘 만들어야 미래 자식의 얼굴이 예쁘게 태어난다는 말 있잖아요. 근데 형님, 동그랑땡 더 예쁘게 붙이셔야겠어요. 세은이 미래를 생각해서요. 여보, 말이 좀...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제가 믿고 싫다고 해도 자식 외모를 가지고 왈가왈부 한다는 게 제가 다른 건 다 참겠는데 제 딸에 대해 비아냥거리는 건 못 참겠더라고요. 저는 옆에 반죽용 그릇에 담겨있던 국자를 그대로 둘째 동생 얼굴에 던져버렸어요. 아! 여보! 형수님! 국자에 묻은 밀가루 반죽은 그대로 동서의 얼굴과 머리에 끼얹어졌고 동서는 반죽이 덕지덕지 묻은 얼굴로 충격에 빠져 저를 쳐다보더군요. 아니, 자식을 건드렸으면 이 정도 반격은 예상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 멍청한 얼굴에 고함을 질렀습니다. 제정신이야? 아무리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지. 이제 3살 된 어린 조커 얼굴이 뭐 어쨌다고 입을 털어? 내가 매번 나한테 별 이유도 없이 시비 걸고 넘어지고 비아냥거리는 건 참고 넘어가도 이건 못 참지. 동서, 대체 나한테 이러는 이유가 뭐야? 어? 대체 뭐냐고? 제가 뭐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왜 발끈하세요? 사실이라서 더 그러는 거 아니고요? 뭐? 진짜 돌았어? 이 밀가루 반죽으로 아주 타이 마사지를 받고 싶구나. 어? 기가 막혀. 네, 어디 해보세요. 안 그래도 요즘 피부가 거칠거칠했는데 아주 잘 됐네요. 뭐야? 뭔데 그래? 왜 갑자기 싸워? 형, 대체 무슨 일이야? 뭔 일 있었어? 아니, 아니, 도련님, 가만히 있어요. 동서가 말해. 그 잘난 입이 뚫렸으면 말해봐, 여기서. 방금 동서가 내가 전 붙이는 거 보고 우리 세은이에 대해서 뭐라고 했나? 어? 이전까지 잘만 움직이던 혀가 밀가루 반죽으로 팩하고 마비가 된 건지 입을 꾹 다물고 말이 없더군요. 동서도 알지? 내가 몇 년 동안 많이 봐주고 있었던 거. 둘째 도련님도 그렇고 막내 도련님하고 막내 동서도 알 거야. 둘째 동서가 나만 마주치면 해도 되는 말 아닌 말 구분 못하는 거. 눈치가 단 한 톨만 있어도 이상하고 눈치챘을 거라고. 이제 이유라도 좀 알자, 동서. 내가 너무 궁금해서 그래. 대체 내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는지 알고나 있자고. 어? 제가 뭘 했다고 그러세요? 괜한 사람 잡지 마세요. 당신 입 안 다물어? 일단 형수님, 일단 좀 진정하시고. 진정하게 생겼어요, 지금? 내 딸 얼굴로 시덥지 않은 농담이나 하면서 비웃었는데. 그래, 말 안 하고 계속 버틸 거면 됐어. 나야 안 보면 그만이야. 이제 둘째 도련님네 참석하는 가족 행사에는 내가 안 가면 그만이라고. 그게 동서도 좋겠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끔찍하게 싫어하는 내 얼굴 안 봐도 되니까. 저는 그대로 안방에서 자고 있던 딸을 안고 시댁을 나왔습니다. 진짜 시부모님이 안 계셔서 다행이지 그 꼴을 보여드렸으면 어쩔 뻔했을까요? 남편도 바로 저를 따라 나왔고 집에 도착한 후에 남편은 그날 동서의 망언을 듣고 분노했어요. 뒷북이긴 했지만 개념이 있는 거냐고 하면서 어찌나 노발대발 하던지요.
둘째 도련님은 제 전화로 전화를 했다가 제가 안 받으니까 바로 남편에게 했더라고요. 남편은 그걸 받자마자 네 사과 필요 없고 당사자가 직접 저에게 사과하라고 소리 지르고 끊었네요. 차라리 초장에 한판 할 걸 괜히 긁어 부스러 만들기 싫고 괜한 마찰이 귀찮아서 넘기다가 불쌍한 제 딸만 안 들어도 될 소리 들은 것 같아서 제 속이 어찌나 부글부글 끓던지 이제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평생 끊어져도 될 인연인데 제가 뭐가 아쉽겠어요? 그저 시부모님이 알면 괜히 화해시키려고 하셔서 일이 복잡해지는 게 신경 쓰이긴 하더라고요. 다행히 막내 도련님 내외가 장례식에서 돌아온 시부모님에게 딸이 열이 나서 급하게 갔다고 변명을 해줬더라고요. 이후로 둘째 도련님은 제게 사과 문자도 하고 몇 번 더 전화를 하긴 했지만 둘째 동서는 입 싹 닫고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딱히 기대하지 않았고 원하지도 않았지만 참으로 일관성 있지 않나요? 하지만 돌고 돌아 운명이라는 말이 있죠. 저는 둘째 동서 덕분에 그 말을 믿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님이 반찬을 주신다고 잠시 시댁에 들르라고 하신 날이었어요. 약국은 남편에게 맡기고 저는 시댁에 갔다가 바로 집으로 갈 생각이었죠. 근데 아직 저와 둘째 동서가 명절날 한바탕 했다는 걸 모르는 시어머니께서 가는 길에 둘째 동서에게도 반찬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오늘 동서가 쉬는 날이라서 집에 있다고요. 거기서 둘째 동서 얼굴 보기 싫다고 거절할 수도 없고 일단 알겠다고 하고 둘째 동선의 반찬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도 둘째 동서가 아파트에 사니 경비실에 맡겨서 찾아가라고 하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제가 갔을 때 딱 경비실이 비어서 잠겨 있더군요. 타이밍이 뭔지. 냉장고에 넣어야 할 음식을 그냥 밖에다 방치할 수 없으니 현관문 손잡이에 걸고 초인종이라도 눌러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둘째 동서가 사는 5층에 내리는데 어떤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너 이 기집애 내 연락 피하는 거 맞지? 엄마 아니라니까요. 아니긴 뭘 아니야. 너 이번 달 생활비 안 주려고 하는 거 모를 줄 알아? 무슨 내용의 대화인지 인지를 하기도 전에 확실한 건 두 명의 목소리 중에서 한 명은 동서였어요. 동서가 현관문 앞에 서서 중년의 여성과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동서가 상대방에게 엄마라고 말했을 때 중년 여성의 정체를 알 수 있었죠. 엄마, 매달 70만 원씩 드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빼먹은 적 있어요? 이번엔 잠깐 내가 정신이 없어서 잊은 거라니까. 내가 의사 월급 뻔히 아는데 왜 우는 소리야? 내가 너 의사 만들려고 얼마나 허리가 휘었는지 알아? 엄마가 허리가 휘긴 뭘 휘었어요. 나 대학도 장학금 받고 다니며 공부하면서 아르바이트 안 해본 적 없어요. 이 기집애가 데려다가 키워줬더니 은혜도 모르고. 됐으니까 당장 요번 달 생활비 보내. 안 보내면 이번엔 그냥 안 넘어가니까. 이게 무슨 일이죠? 분명 제가 들어선 안 되는 대화를 듣게 된 건 맞는 것 같았어요. 둘째 동서의 어머니는 말을 끝내고 저를 스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고 저는 도로 엘리베이터를 타지도 못하고 애매하게 서 있었죠. 그때 흐느끼는 소리가 나기 시작하더군요. 동서가 현관문 앞에서 서럽게 우는 게 아니겠어요? 아무리 나와 감정이 안 좋더라도 그때 동서의 모습은 동정을 안 할 수가 없었죠. 동서는 한참 그 자리에 서서 울다 눈물을 닦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돌아서는데 아뿔싸 엘리베이터 앞에 멍청이 서 있는 저를 발견하고 만 겁니다. 형님, 나 반찬 주려고 왔는데. 눈물 그렁그렁한 눈이 저를 보고 화들짝 놀라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더라고요. 싫어하는 상대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으니 당연한 거겠죠. 저는 동서가 그냥 집으로 들어갈 줄 알았는데 예상과 다르게 제게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 들어와서 차 한잔 하실래요? 거기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어야 할까요?
분명 그냥 거절하고 반찬만 전달하면 되는데 오지랖은 사람의 본능이 맞긴 맞나 봅니다. 그중 적에게도 아량을 베푸는 정 많은 한국인이니 말 다 했죠. 일단 울고 있는 사람의 제안을 그저 모른 척 할 수 없어서 알겠다고 하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커피 드릴까요? 그래. 동서는 주방에서 커피를 타서 제 앞에 놓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군요. 그렇게 한참 혀로 말을 고르던 동서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해요, 형님. 지금까지 제가 했던 행동 전부 다 죄송해요. 혹시 아까 내가 본 걸로 말 나올까 봐 사과하는 거면 안 해도 돼. 사과 안 해도 어디 가서 말 옮기지 않을 거니까. 그게 아니고 정말 죄송해요. 안 그래도 직접 찾아가서 사과드리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한 게 있어서 차마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정말 죄송해요, 형님. 제가 건방지고 선을 넘었어요. 동서는 제게 사과를 하면서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계속 죄송하다고 하는데 왠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못하고 겉도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사람이 솔직하게 입을 열게 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모르기에 동서에게 말했죠. 혹시 술 먹으러 갈래? 난 좀 술 땡기는데. 동서는 좀 어리둥절해 하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저는 그런 동서를 데리고 제가 즐겨가는 호프집으로 갔죠. 동서는 맥주 몇 잔을 홀짝거리더니 금세 얼굴이 빨개져서 진짜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리고 전 그 이야기를 듣고 놀라움과 동시에 왜 동서가 그렇게 삐딱하게 굴었는지 알게 되었죠. 저 사실 입양아예요. 아까 형님도 들어서 어느 정도 예상하셨죠? 근데 그다지 좋은 집에 입양된 게 아니라서 입양되기 전이랑 다를 게 없었어요. 진짜 힘들게 살았죠. 돈이 없어서 부모가 나한테 돈을 못 쓰는 것보다 더 비참한 게 돈이 있어도 절대 저한테 안 쓰는 거예요. 매일 궁금했어요. 나를 대체 왜 입양했을까? 넘치게 사랑해 줄 것도 아니고 뭔가 해줄 것도 아니면서 대체 왜? 그래서 어렸을 때 다짐했죠. 없던 부모가 생겨도 보살핌을 받지 못하니까 날 보살펴 줄 건 나 하나뿐이구나 하고요. 그때부터 죽기 살기로 공부했어요. 있는 건 몸 하나인데 공부라도 죽어라 해서 성공하자 하고요. 학원이나 과외는 꿈도 못 꿔서 제일 먼저 학교에 등교해서 제일 늦게 학교에서 나가는 학생이 바로 저였어요. 학교 경비원 아저씨들이 다 제 이름을 알 정도였다니까요. 그나마 공부를 하니까 사람들이 내가 대단하고 특별하다라는 걸 알아주더라고요. 그래서 더 했죠. 코피가 터져라. 애정 결핍인지 뭔지 항상 누군가한테 인정받아야 밤에 잠들고 누가 날 원해주는 거에 집착하게 되더라고요. 아휴, 그래. 고생했네. 근데 그게 날 싫어하는 거랑 무슨 상관인데. 형님, 처음에 만났을 때 얼마나 얄미웠는지 아세요? 왜? 왜? 뭐? 대체 뭔데? 제발 나도 알고 미움 좀 받자. 형님 결혼하실 때 아버님이 건물 1층에 약국해 주셨잖아요. 제가 그게 얼마나 질투가 났는데. 뭐? 아휴, 그거 그냥 주신 거 아니야. 그 건물 처음에 매매할 때 남편 돈도 들어가서 주신 거야. 그게 그렇게 안 입고 와서 날 싫어했다고? 치, 그것뿐인 줄 아세요? 형님은 좋은 가정에서 사랑받고 자란 게 딱 보여요. 형님이 친정 부모님 얘기할 때마다 진짜 배가 얼마나 아팠는데요. 저는 평생 원해도 못 가는 좋은 부모님이 있는데 그 부모님 사랑도 귀찮게 여길 만큼 사랑받고 근데 심지어 결혼하자마자 시부모님까지 예뻐해서 약국 턱 차려주고 그게 얼마나 미웠는데요. 아, 그러셔. 근데 동서 술 정말 약하다. 제가 젊었을 때 술을 잘 안 먹어봐서 그래요. 공부하고 일하느라 술 먹고 놀 시간이 정말 없었거든요. 아까 저희 엄마 봤죠? 진짜 공부도 안 시켜줬으면서 잘난 의사 됐다고 꼬박꼬박 받아가고 형님 저번 생일날 부모님께 용돈 받으셨다면서요? 저 다 들었어요. 저는 진짜 숨 쉴 틈도 없이 치열하게 살았는데
형님은 뭐든 쉽게 쉽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것 같아서 그랬어요. 진짜 저 꼬였죠? 맞아요. 저 성격이 진짜 배배 꼬였어요. 근데 진짜 변명인 거 아는데 저도 이러기 싫은데 성격이 점점 모나져요. 좋은 직장도 갖고 남편도 있고 아들도 있고 행복해지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조급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언제 이 행복이 무너지진 않을까? 근데 옆에서 형님은 그 행복을 너무 당연하게 즐기시는 것 같아서 괜히 제 성격이 모나고 꼬여서 그런 걸 형님한테 화풀이 했어요. 정말, 정말 죄송해요. 그래, 정말 못났다, 못났어. 나는 뭐 쉽게 산 줄 알아? 동서 혼자 착각 좀 하지 마. 다 나름의 걱정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거야. 그거 다 따져가면서 비교하면 어떻게 살아? 그 전에 속이 다 굼겠지. 맞아요. 그래서 제 속이 다 골맞나 봐요. 죄송해요, 형님. 못난 동서라서 정말 정말 죄송해요. 그날 동서와 술을 마시며 어찌나 많은 이야기를 했는지 술의 힘을 빌리긴 했지만 제게 저 모든 걸 털어놓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 내게는 당연하고 평범한 행복이겠지만 누군가에겐 평생 느끼지 못할 감정일 수도 있겠다는 허무함도 느껴지더군요. 분명 제게 했던 동서의 잘못된 행동이 이 고백들로 설명되고 용서되는 건 아니지만 그때 눈앞의 동서보다는 평생 누군가의 무조건적인 지지와 사랑을 갈망했지만 좌절의 아픔을 겪은 어린 동서는 용서하고 싶더라고요. 그때의 상황과 입양을 했음에도 사랑을 주지 않던 양부모님이 잘못된 거지. 그때 어린 동서는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까요. 분명 직업적인 성취든 결혼이라는 새로운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성취가 있긴 하지만 동서가 진짜 원하고 채워져야 했던 건 따로 있었던 거죠. 그리고 눈앞에서 본인의 치부를 다 드러내며 용서를 비는 동서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고 싶었습니다. 이제라도 지금의 꼬인 성격을 바꾸고 싶다는 의지가 보였거든요. 정말 타이밍이 뭘까요? 그날 시어머니가 제게 동서에게 반찬을 가져다 주라고 말하지 않으셨다면, 동서 아파트 경비실에 경비원 아저씨가 계셨다면, 저와 동서는 이렇게 속에 있는 이야기를 진심으로 나누지 못했었겠죠. 저는 동서를 위해 동서를 용서하기보다는 동서와의 대화로 조금 더 깊은 생각을 하게 된 저를 위해 동서를 용서했습니다. 그 뒤로 저희 관계가 어떻게 됐을까요? 동서의 말을 빌리자면 평생 원했던 부모님의 사랑은 얻지 못했지만 그 대신 친언니가 생긴 것 같아서 좋다고 했습니다. 그 친언니 같은 사람은 바로 저고요. 그날 소개 이야기를 다 털어놓고 동서가 서서히 제게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그런 일이 있고 무안하기도 했을 텐데 먼저 만나서 점심 먹자, 같이 바람 쐬러 가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목포의 구석구석 안 가본 곳이 없을 정도랍니다. 그 이후로는 막내 동서가 저희 사이를 질투할 만큼 가깝게 지내고 있네요. 밀가루 파티가 일어난 명절에 저와 동서가 한바탕 한 걸 본 사람들은 모두 180도 바뀐 상황에 어리둥절하긴 했지만 좋아하기도 하더라고요. 저희 남편은 눈 안에 넣어도 안 아픈 딸 외모 지적했다고 좀 나중에 기분이 풀리긴 했죠. 동서는 이제 종종 둘이 있을 때는 저를 언니라고 부를 만큼 편해졌나 봐요. 그게 가끔 시부모님이 있는 자리에서도 튀어나와서 당황스러울 때도 있었지만은요. 확실히 본인이 누군가를 미워할 마음을 버리니까 사람이 유해지더라고요. 동서는 다 제 덕분이라고 간지러운 말을 했지만 솔직히 저는 그냥 같이 놀러 다닌 일밖에 없었거든요. 그것만으로도 위안이 된 건지 의아했는데 제가 용서를 해준 것 때문에 심적으로 많은 위안과 힘을 얻었다고 하더군요. 평생 얼굴도 안 보고 살 사이라고 생각했는데 확실히 돌고 돌아 다시 가까워지는 인연이 있기는 있나 봅니다. 이래서 사람과의 관계는 짧게 보기보단 길게 봐야 하나 봐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저를 살뜰히 챙기는 동서의 모습을 보면 처음엔 예전에 미울 때 모습이 보이기도 했는데 지금은 잘 기억도 안 나네요.
본인 아이를 보는 만큼 저희 딸에게도 정말 잘하고요. 의사인 본인이 알아서 저희 딸 예방주사 마치는 날을 달력에 아예 적어놓는 정도랍니다.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동서와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진심으로 용서를 비는 동서의 사과를 받아주니 오히려 사건 사고가 많은 만큼 단단해진 인연이 만들어진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왜 공든 탑은 안 무너지고 로마는 하룻밤 만에 생긴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밀가루 반죽도 뒤집어 쓰고 서로 악을 쓰고 싸운 뒤에 술 먹고 눈물의 고백을 했으니 오히려 볼장다본 무적의 형님 동서가 되지 않았나 이런 우스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분명 인간관계는 필요할 때는 자기 자신을 위해 끊어내야 하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어떤 관계는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용서를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음 먹고 용서를 한 덕분에 가까운 곳에 함께 나이 들어가는 이렇게 좋은 친구가 생겼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도 어쨌든 돌고 돌아 좋은 인연이 되는 경험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